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들릴 수도 혹은 지금 누군가가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연입니다. 자, 그럼 천천히 들어보실까요? 출산 후 일주일 만에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친정 가서 몸조리해라. 저는 울컥한 마음에 전화 한 통을 걸었고 그날 밤 시어머니는 넋이 나갔고 남편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건 제가 막 저승문턱을 밟고 돌아왔을 때의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밤낮을 새우며 젖을 물려야 하는 갓난쟁이를 안고 제 집 문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운전박대당했던 그 기막힌 사연은 7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달을 품어 낳은 아이, 그 상고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제가 우리 딸 은솔이를 낳을 때 꼬박 20시간을 진통하다 결국 난산 끝에 제왕절개로 배에 칼을 대고서야 이 작은 핏덩이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안 되었을 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 수술 부위가 찢어질 듯 아파 몸을 뒤척이는 것조차 이를 악물어야 했죠. 하지만 품 안에서 새근거리는 마치 옥을 깎아 만든 듯한 우리 딸아이를 보고 있으면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며 모든 고통이 잊히곤 했습니다. 저와 남편 상훈 씨는 연애 결혼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은 탐탁지 않아 하셨죠. 왜냐고요? 상훈 씨네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그의 어머니, 즉 제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유별나게 기가 세고 인색하기로 소문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젊었고 눈에는 상훈 씨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만 서로 아끼며 살면 시어머니가 아무리 까다로워도 세월이 흐르면 맞춰갈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상훈 씨도 그때는 제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가슴을 탕탕 치며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지켜주고 서러운 일 없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이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제게 살갑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크게 모난 행동을 하시지도 않아 겉보기엔 그럭저럭 지낼 만했습니다. 제가 더 부지런을 떨고 싹싹하게 굴면 언젠가는 그 얼음장 같은 마음도 녹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은솔이를 낳고 나서 이 모든 것이 천지개벽하듯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입원해 있던 7일 동안 상훈 씨는 매일 병원에 오긴 했지만 올 때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듯 전화기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물으면 그저 집안일로 바쁘다는 핑계뿐이었죠. 시어머니는요, 제가 아이 낳던 날 딱 한 번 와서 쓱 보더니 계집아이인 걸 확인하고는 얼굴을 싹 굳히고 10분도 안 돼서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로 퇴원할 때까지 코빼기도 비치지 않으셨죠. 그때는 수술 부위가 너무 아프고 정신이 온통 아이에게 쏠려 있어 그저 바빠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저는 일부러 상훈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저와 아이를 데리러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을에 급한 일이 생겨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저보고 택시를 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어머니께 말씀드려 놨으니 집에서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하더군요.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갓난쟁이를 안고 막 수술을 마친 산모에게 혼자 택시를 타고 오라니요. 그래도 정말 급한 일이 있겠거니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다니 다행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친정엄마가 같이 가주겠다고 하셨지만 괜히 시어머니와 부딪혀 사단이 날까봐 걱정하실 엄마를 달래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꺼운 겉사개로 꽁꽁 싸맨 은솔이를 품에 안고 병원 앞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 안은 히터가 빵빵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온몸이 으슬으슬 떨렸습니다. 아마 출산 후 몸이 허해져서 그랬겠지요. 품속의 은솔이는 붉게 상기된 볼을 하고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끔 칭얼거리는 소리마저 제 마음을 녹였죠. 집으로 가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면 몸조리 잘해서 건강 회복하고 시어머니와도 차근차근 대화해 봐야겠다고요. 이렇게 예쁜 손녀인데 결국엔 좋아하시겠지 하면서 말이죠. 40분쯤 달려 택시가 우리 집 대문 앞에 멈췄습니다. 결혼 전 상훈 씨와 제가 함께 지은 2층 양옥집이었죠. 짓는 동안 제가 타일이며 커튼 하나하나까지 직접 고르며 이곳에서 평온하게 살 날들을 꿈꿨던 곳입니다. 택시비를 내고 아이를 안고 내렸습니다. 11월의 늦가을 바람이 제법 매서워 뺨을 스치는 느낌이 따가웠습니다. 저는 은솔이를 더 단단히 감싸 안고 대문 앞으로 가서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더 크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민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상훈 씨가 분명 어머니께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왜 아무도 없는 걸까? 휴대전화를 꺼내 상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라는 신호음만 들렸습니다. 다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연결된 전화기 너머로 귀찮다는 듯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어머니, 저 집 앞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바람이 차서 아이가 감기 들겠어요. 최대한 상냥하게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문? 무슨 문을 열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누가 너더러 지금 기어들어 오라던?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어머니, 저 퇴원했잖아요. 상훈 씨가 말씀 안 드렸어요? 집안이면 제가 어디로 가요? 어디긴 어디야. 너희 친정으로 가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찢어질 듯 높아졌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시끄러운 거 질색이다. 갓난쟁이 계집아이 데리고 와서 빽빽 울어대면 정신 사나워 못 산다. 친정 가서 몸조리하고 애 좀 커서 조용해지면 그때 다시 오는 걸 생각해 보든지 해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머리가 윙윙거리며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 막 아이 낳고 몸조리해야 하는데 친정으로 가라니요. 이제 겨우 7일 된 아이를 데리고요. 싫으면 관두든가. 시어머니의 말투는 단호하다 못해 냉혹했습니다. 난 복잡한 거 딱 질색이다. 아무튼 여긴 너 들어올 자리 없으니 썩 꺼져라. 대문 앞에 서서 동네 사람들 구경거리 만들지 말고. 어머니,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려 수술 부위까지 욱신거렸습니다. 여긴 제 집이에요. 제가 상훈 씨랑 결혼해서 꾸린 제 집이라고요.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못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집은 내 아들이 지은 집이야. 네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못 들어온다면 못 들어오는 거지. 내 솔직히 말하마. 난 진작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었다. 결혼한 지가 언젠데 고추 하나 못 달고 나와서 어딜 뻔뻔하게 들어오려 해. 당장 친정으로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 그거였군요. 시끄러운 건 핑계고 결국 딸을 낳아서 싫다는 거였습니다. 찬바람 속에 아이를 안고 서 있는 제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날씨 탓이 아니라 마음이 시려서였습니다. 부모님 반대까지 무릅쓰고 시집와서 이 집안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고 시부모님 봉양했는데 고작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그것도 산후조리도 못한 몸으로 문전박대를 당하다니요. 그때 품속의 은솔이가 찬바람을 느꼈는지 아니면 엄마의 서러운 감정을 읽었는지 갑자기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작고 여린 울음소리에 제 심장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이를 품에 더 깊숙이 안고 등으로 바람을 막으며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운 건 그렇다 쳐도 은솔이는 상훈 씨 핏줄이고 어머니 친손녀잖아요. 어떻게 갓난아이랑 산모를 이 추운 날 밖에 세워두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친손녀. 계집아이가 무슨 소용이야. 남의 집 살림 미천이나 될 것을. 시어머니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난
오늘 절대 문 안 열어줄 테니 알아서 해라. 친정을 가든 길바닥에 나앉든 내 눈앞에서만 사라져.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닫힌 대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품에 아이가 있으니까요. 저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다시 문을 두드려보고 소리쳐 불렀지만 안에서는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대문 뒤에서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차갑게 서 있을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졌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었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수술 부위의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이마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은솔이는 자지러지게 울어대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제 마음은 갈갈이 찢겨 나가는 듯 했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주민 몇몇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 모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뒤에서 혀를 차며 무능한 남편과 독한 시어머니 만난 저를 비웃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억울해서 울거나 시어머니와 대판 싸웠을 겁니다. 하지만 품 안에서 우는 아이를 보니 갑자기 머리가 차갑게 식더군요. 울어서 해결될 일도 싸워서 말이 통할 상대도 아니었습니다. 저와 아이가 이렇게 밖에서 떨고 있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초라하게 친정으로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가슴이 무너져 내릴 테고 당장 쫓아와 시어머니 멱살이라도 잡으실 텐데 일이 커지면 수습하기 더 힘들겠죠. 게다가 제가 왜 가야 합니까? 여긴 제 집입니다. 시어머니가 절 쫓아내고 길을 꺾으려 한다면 어림없는 소리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눈가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지만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다시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소록에서 번호 하나를 찾았습니다. 바로 우리 큰오빠였습니다. 오빠는 해병대 출신으로 성격이 대쪽 같고 저를 끔찍이 아끼는 사람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상훈 씨 집안을 못 믿어워하며 무슨 일 생기면 반드시 제일 먼저 알리라고 신신당부했었죠. 그때는 웃어 넘겼지만 지금 저는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억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왔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분노와 서러움 때문이었습니다. 따르릉 신호가 2번도 가기 전에 오빠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민아. 웬일이야? 퇴원했어? 집에 잘 들어갔지? 오빠의 다정한 목소리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오빠,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억누르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 집 앞인데 시어머니가 문을 안 열어줘. 딸 낳았다고, 시끄럽다고, 친정 가서 몸조리하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글자 하나하나의 뼈에 사무친 원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오빠는 잠시 침묵하더니 곧 억눌린 분노가 터져나오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 노인네가 제정신이야? 지민아,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지금 당장 갈 테니까 절대 그 사람들이랑 말 섞지 말고 아이 감기 안 들게 바람 피해서 기다려. 알았지? 응, 대문 앞에 있을게. 알았어,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은솔이를 안고 담벼락 모퉁이 바람이 덜 부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이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은솔아, 뚝, 착하지. 외삼촌이 금방 데리러 올 거야. 우리 저런 나쁜 사람들 상대하지 말자. 아이가 제 말을 알아들었는지 울음소리가 잦아들더니 작은 머리를 제 가슴에 비비며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이를 내려다보며 저는 맹세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나 자신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누구도 우리 모녀를 짓밟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독하게 나온다면 저도 더 이상 예의 차리지 않을 것이고, 남편이란 사람이 저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따위 집구석 미련 없이 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수모는 반드시 갚아주리라. 큰오빠가 오면 시어머니가 과연 저렇게 뼛속까지
거만하게 굴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거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더니 끼익 소리와 함께 커다란 SUV 한 대가 우리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빠가 제대 후 산듬직한 차였습니다. 운전석 문이 거칠게 열리고 오빠가 내렸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오빠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걸음걸이마다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뒤이어 둘째 오빠와 사촌 오빠까지 내렸습니다. 제가 전화했을 때 다 같이 있었나 봅니다. 우리 집안에 든든한 남자들이 총출동한 거죠. 지민아, 큰오빠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겉싸게 하나의 의지에 찬바람 속에 서 있는 저와 아이를 보자 오빠의 표정이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얼굴꼴이 이게 뭐야. 애는 괜찮아. 난 괜찮아. 은솔이도. 방금 좀 울어서 그렇지 괜찮아. 저는 콧등이 시큰해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빠는 제 이마를 짚어보고 은솔이 볼을 만져보더니 미간을 구겼습니다. 몸이 얼음장이네. 김상훈 이 자식은 어디 있어. 지 어미란 작자가 며느리랑 손녀를 밖에 세워뒀는데 코빼기도 안 보여? 오빠의 우렁찬 목소리가 집 안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러자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끼익 열리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오빠와 덩치 큰 남자들을 보더니 그 기세등등하던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여전히 짐짓태연한 척했습니다. 어머, 사돈 총각들이 웬일이래. 때로 몰려와서 남의 집 앞에서 행패라도 부리겠다는 건가? 큰오빠가 코웃음을 치며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 위압감에 시어머니가 흠칫했습니다. 행패요? 저는 묻고 싶네요. 제 동생이 배 갈라 아이 낳고 7일 만에 퇴원해서 댁내 핏줄인 손녀를 안고 왔는데 문전박대하고 친정으로 쫓아낸 게 누굽니까? 도대체 무슨 신보입니까? 시어머니는 목을 움츠리면서도 입은 살아서 나불거렸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왜 참견이야? 난 애 우는 소리 싫어서 조용히 살고 싶어서 그런 거다. 그게 뭐 어때서? 둘째 오빠가 나서며 큰 오빠보다 더 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산후조리 중인 산모는 찬바람 쐬면 평생 고생하는 거 모르십니까? 11월 찬바람에 갓난쟁이랑 산모를 세워두고 그게 할 소리입니까? 그리고 이 집, 제 동생이 결혼할 때 돈 보태서 지은 집 아닙니까? 그런데 나가라 마라 할 자격이 있습니까? 내 아들 돈으로 지은 집이야. 며느리가 무슨 돈을 보태? 시어머니가 괭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사촌 오빠가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보시죠. 집 지을 때 지민이가 상훈 씨한테 보낸 8천만 원 이체 내역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할 때 저희 아버지가 자재 대주신 거 3천만 원어치 영수증도 다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다고 하실 겁니까? 증거를 들이밀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을 벙긋거렸지만 할 말이 없는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사실 친정엄마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다 보관해두라고 하셨던 건데 오늘 이렇게 쓰일 줄이야. 그때 저만 치서 상훈 씨가 헐떡거리며 뛰어왔습니다. 아마 시어머니 전화를 받고 급히 온 모양입니다.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우리 오빠들을 보자 눈을 피하며 쩔쩔맸습니다. 형님들 오셨어요? 상훈 씨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비스습니다. 이거 다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모든 걸 걸고 사랑해서 결혼했던 남자가 고작 이 정도였다니. 김상훈 씨. 내가 전화했을 때 안 받더니 퇴원할 때 데리러 오라고 하니까 바쁘다고 했지. 그래놓고 지금 와서 오해라고? 당신 어머니가 나 운전 박대하고 친정으로 쫓아내는 거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상훈 씨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긴 했는데 나는 그냥 당신이 이해해 줄 줄 알았지.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조용한 거 좋아하시니까. 이해?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나 지금 죽다 살아와서 당신 딸 안고 내 집 문 앞에서 떨고 있었어.
그런데 나보고 이해하라고? 당신 양심은 있어? 당신이 아빠야? 남편이야? 큰오빠가 상훈 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상훈 씨가 치미거리며 발버둥 쳤습니다. 김상훈, 내가 내 동생 너한테 보낼 때 아껴달라고 했지. 이렇게 짓밟으라고 보낸 줄 알아? 산후조리하는 아내를 밖으로 내돌려? 내가 그러고도 남자냐? 형님,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바빠서. 바빠? 처자식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뭔데? 둘째, 오빠가 그를 밀치며 쏘아붙였습니다. 넌 그냥 겁쟁이야.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마누라 자식 챙길 줄도 모르는 놈이라고. 상훈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이 당하는 걸 보자 시어머니가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왜 내 아들을 잡고 그래? 말로 하자고 말로. 큰오빠가 상훈 씨를 놔주고 시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아까는 문도 안 열어주더니 이제 와서 말로 하자고요? 늦었어요. 아주 많이. 큰오빠는 제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지민아, 들어가자. 여긴 내 집이야. 네가 살고 싶으면 사는 거고 누구도 너 쫓아낼 자격 없어. 오빠가 앞장서서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둘째 오빠와 사촌 오빠가 뒤따랐고 상훈 씨와 시어머니는 감히 막을 생각도 못하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대문 턱을 넘는 순간 망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렇게 두드려도 열리지 않던 문이 친정 식구들이 버티고서니 이렇게 쉽게 열리는구나. 집안은 훈훈했습니다. 밖과는 딴 세상이었죠. 큰오빠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둘째 오빠에게 따뜻한 물을 떠오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와 상훈 씨를 세워두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오늘 일에 대해 내가 딱 3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첫째, 내 동생 여기서 몸조리하는 동안 황후처럼 모시세요. 밥이고 빨래고 다 해다 바치고 조금이라도 서운한 소리 나오면 가만 안 둡니다. 둘째, 이 아이는 누가 뭐래도 당신네 핏줄입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끔찍하게 여기세요. 또다시 계집애니 뭐니 헛소리 들리면 그땐 조카 데리고 가서 평생 못 보게 할 겁니다. 셋째, 이 진명이는 상훈 씨지만 실질적으로 공동 재산입니다. 또다시 내 동생 나가라 마라 하면 그 길로 법원 가서 재산 분할 청구하고 이혼 소송 걸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빠가 한마디 할 때마다 시어머니 얼굴이 흑빛이 되어갔습니다. 나중엔 다리가 풀리는지 휘청거리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법이 이렇습니다. 오빠가 탁자를 내리치자 찻잔이 달그락거렸습니다. 내 동생이 착해서 참고 살았더니 바보인 줄 아나 본데 우리 집안 사람들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상훈 씨가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빌었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엄마 말만 듣고 다시는 안 그럴게. 앞으로 진짜 잘할게. 저는 그가 건네는 물도 받지 않고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깊은 금이 가버렸는데 이제 와서 빈 껍데기 같은 사과가 무슨 소용일까요? 오늘 그의 비겁함과 무능력함은 제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빠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들이 비는 걸 보자 억지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내가 노망이 났나 보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내 얼른 닭이라도 잡아 푹 고아주마.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큰오빠가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먹을 거 다 싸왔으니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당분간 우리 집사람이 와서 지민이 돌볼 테니까 어머니는 눈에 띄지 마세요. 괜히 화도 두지 마시고. 시어머니는 꼬리를 내리고 부엌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상훈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성이다가 오빠들의 눈초리에 못 이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며 몸을 녹이니 그제야 살 것 같았습니다. 오빠들이 저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없었다면 오늘 저는 길바닥에서 어찌 되었을까요? 결혼은 남자 한 명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을 보고 하는 거라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저는 잠든 은솔이의 얼굴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 끝내야겠다. 김상훈 같은 남자는 평생 제 바람막이가 되어주지 못할 것이고 저런 시댁에서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테니까요. 저는 은솔이와 함께 새 삶을 살 것입니다. 오빠가 제 마음을 읽었는지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지민아, 걱정 마. 네가 무슨 결정을 하든 오빠는 내 편이야. 이혼하고 싶으면 제일 유능한 변호사 붙여줄게. 재산이고 양육권이고 하나도 뺏기지 않게 해줄 테니까 몸조리부터 잘해. 오빠, 고마워. 고맙긴 내 동생인데. 그 후 며칠간은 새언니가 와서 저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습니다. 오빠들도 번갈아 가며 들여다봤고요. 시어머니는 쥐 죽은 듯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상훈 씨는 매일 퇴근길에 과일이며 영양제를 사들고 왔지만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산후조리 2주차가 되었을 때 상훈 씨의 고모와 작은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중재하러 온 거였죠. 지민아, 몸은 좀 어떠니? 아이고, 은솔이 참 예쁘다. 고모라는 분이 웃으며 다가왔지만 새언니가 딱 가로막았습니다. 아기가 자요. 깨우지 마세요. 고모가 머쓱해하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지민아, 내 시어머니가 옛날 분이라 남아선호 사상이 좀 있어서 그래. 네가 이해해라. 상훈이도 효자라 잠깐 헷갈려서 그런 거고 애도 있는데 이혼이 웬 말이니.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모님, 그날 일은 오해도 실수도 아닙니다. 산모랑 갓난아이를 엄동설 안에 대문 밖에 세워둔 게 사람으로서 할 짓인가요? 저는 제 딸이 여자라는 이유로 구박받는 집에서 키우고 싶지 않아요. 저처럼 참고 살라고 가르치고 싶지도 않고요. 상훈 씨 작은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애 아빠 없으면 쓰나. 상훈이가 싹싹 빌지 않니. 애 아빠요. 제 딸 얼어 죽을 뻔할 때 그 사람 어디 있었는데요. 이미 신뢰는 깨졌습니다. 더 긴 말 필요 없어요. 옆에서 큰오빠가 못을 박았습니다. 들으셨죠? 우리 입장 확고합니다. 이혼 소송 진행할 거고 재산 분할, 양육비 청구 다 할 겁니다. 좋게 말할 때 돌아가세요. 친정 식구들이 완강하게 나오자 그들도 별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상훈 씨는 사색이 되어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앞으로 닥칠 이혼 과정이 험난하겠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에겐 든든한 가족이 있고 지켜야 할 내 딸 은솔이가 있으니까요. 그날 밤 거실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잘못 들여서 집안꼴이 이게 뭐야. 손자도 못 낳아준 게 재산까지 다 털어가려고 하네. 내가 죽어야지, 죽어야 해. 그 소리에 자더는 소리가 경기하듯 깨어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정말 끝까지 제가 뛰쳐나가려 하자 오빠가 막아섰습니다. 넌 꼼짝 마. 내가 해결할게. 오빠들이 거실로 나가자 저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드러누워 머리를 산발한 채 악을 쓰고 있었고 상훈 씨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저 독한 며느리 좀 보세요. 시어머니를 잡아먹으려 듭니다. 대문 밖에는 어느새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개 중에는 시어머니의 악어의 눈물에 속아 저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큰오빠가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을 찍으며 소리쳤습니다. 계속하세요. 다 찍고 있습니다. 재산 털어간다고요? 이 집 지을 때 제 동생이 낸 돈 내역 여기 다 있습니다. 손녀라고 문전박대하고 내쫓은 건 기억 안 나십니까? 그때 밖에서 떨고 있던 제 동생 본 주민분들 여기 계시죠? 오빠의 당당한 태도에 구경하던 이웃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맞아. 그때 그 새댁 밖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 세상에 딸 낳았다고 쫓아낸 거야. 독하다 독해.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히자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김씨네, 이게 무슨 추태요? 내가 자초지종 다 들었소. 며느리한테 그게 할 짓이오? 요즘 세상에 아들 타령이라니. 마을 망신 다 시킬 작정이오? 이장님의 호통에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상훈 씨도 그제야 어머니를 말리며 집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장님은 저와 오빠들에게 미안하다며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시어머니는 마을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훈 씨는 매일같이 제 방문 앞을 서성였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의 산후조리가 끝나자마자 저는 짐을 쌌습니다. 큰오빠가 작성해온 이혼 합의서에는 위자료 1억 5천만 원 집값 기여분 및 상승분, 포함 예금 절반 분할, 양육권은 제가 갖고 양육비 월 300만 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훈 씨는 처음엔 도장을 못 찍겠다며 버텼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방문을 박차고 나와 통장 하나를 제 앞에 던졌습니다. 여기 1억 있다. 이거 받고 이혼하지 마라. 대신 다음에 꼭 아들 낳아야 한다. 정말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오빠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돌려주세요. 필요 없어요. 오빠가 통장을 시어머니 발치에 던졌습니다. 이딴 돈 필요 없습니다. 상훈 씨, 지금 당장 도장 안 찍으면 소송 걸어서 탈탈 털어드릴까요? 증거 차고 넘치는데? 결국 상훈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빠 차에 짐을 싣고 은솔이를 안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집과 망부석처럼 서 있는 상훈 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잘 있어라, 내 아픈 기억들아. 친정으로 돌아오니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셨고 은솔이를 봄을 다루듯 예뻐하셨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는 따뜻한 밥을 먹고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저는 빠르게 몸과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저는 예전의 경력을 살려 회계사무소를 차렸습니다. 기존 고객들이 저를 믿고 일을 맡겨준 덕분에 일은 금방 자리를 잡았습니다. 억척스럽게 일하며 은솔이를 부족함 없이 키웠습니다. 그 사이 상훈 씨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시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 재혼했는데 새로 온 여자가 살림은커녕 도박에 빠져 집안 살림을 다 말아먹고 도망갔답니다. 상훈 씨는 공사장에서 일하다 다리를 다쳐 절름발이가 되었고 시어머니는 화병이 나서 드러누웠다고요. 마을 사람들도 그 집안을 손가락질하며 상대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나 봅니다. 저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사업은 날로 번창해 직원을 여럿둔 사장님이 되었고 현명한 여성 기업인으로 인터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봉사활동 모임에서 박진우 씨를 만났습니다. 대기업 임원인 그는 젠틀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미혼모라는 걸 알고도 편견 없이 오히려 더 따뜻하게 저와 은솔이를 챙겨주었습니다. 은솔이도 진우 씨를 아빠처럼 따랐습니다. 어느 날 은솔이가 그린 그림에 진우 씨가 아빠로 그려져 있는 걸 보고 저는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축복 속에 결혼했고 진우 씨는 친딸보다 더 은솔이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로 연락이 왔습니다. 웬 할머니가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고요. 가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늙고 초라해진 모습으로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지민아, 내가 잘못했다. 우리 손녀 한 번만 보여다오. 진우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대신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결국 우리는 공원 멀리서 은솔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딱 한 번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멀리서 은솔이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상훈 씨가 양육권 변경 소송을 냈다는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 아이를 방치한다는 억지 주장이었죠. 법정에서
판사님이 은솔이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랑 살고 싶니? 은솔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랑요. 그리고 진우 아빠랑요. 저 아저씨는 몰라요. 상훈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판은 당연히 저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완벽하게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건강하게 자라준 딸, 든든한 친정 식구들. 그 지옥 같던 날, 문전박대당했던 그날이 어쩌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자는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하고 아니다 싶은 인연은 과감히 끊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남에게도 사랑받습니다.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 제 인생을 보니 딱 맞는 말이더군요. 세상 모든 어머니와 딸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소담이었습니다.